국민의힘이 이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언법의 법사위 통과를 불참 이유로 내걸고 있는데 법사위 통과가 이게 사실 다들 예상됐던 거죠. 사실은 아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또 본회의가 아닌 법사위 통과 정도로 갑작스러운 불참 결정은 또 지나친 게 아닌가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재판소원제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4심제죠. 사실상 이제 4심제가 바로 통과가 돼버린 거에 대해서 약간은 야당에서 좀 스파크가 나오고 있는데 요게 정확하게 국민들도 이제 또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이제 또 저기 피해를 볼 수 있는 사건이 또 발생할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고 이게 사심제가 이제 법이 통과됐으니까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지 요것도 궁금하네요. 예. 아직 본회의가 통과가 안 돼가지고요. 아마 설 연휴 지나고 처리할 것 같은데 그렇게 그러면 되면 본회의도 통과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건가요? 무조건 통과가 되죠. 무조건 네. 통과가 된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예요. 이제 지금 현행법에서는 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도 헌법 소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뭐 이재명 대통령 무죄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랑 조금 저는 결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결이 다르다. 네,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랄까 대법관들의 권위라든가 그게 지금 대법관 증언법도 그렇고 이 사심제법도 그렇고 대법원의 권위 자체를 좀 뭐랄까 형해화시키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기존에 갖고 있던 14명의 대법관들이 힘이 분명히 약해지고요. 그다음에 대법관들이 확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또 문제 삼을 수 있는 구실을 만들면서 이제 그 대법관들 가진 권위 자체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근데 민주당은 그거를 이제 사법 개혁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대법관의 뭐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는 것, 뭐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무죄라는 것 자체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공소 취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냥 그거 무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겁니다. 그러겠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3심제라는 게 무조건 3심을 가야 된다는 게 아닌데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3심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어떤 그 재판 부담도 많이 증가되고 있고 대법원 판결도 너무 늦게 나오고 있고 하는 것들이 법조에 계속 오래된 문제인데 네네. 그걸 해소하기 위한 대법관 증언은 저는 찬반을 떠나서 논리적으로 고민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헌재한테 맡긴다? 그럼 헌재는 뭐 절대적 권위를 가진 기관인가요? 근데 오히려 대법관들과 헌법재판관들의 커리어를 비교해보면 대법관들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사실은 더 우수한 법관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맞아요. 일반적으로 네. 법조 상식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의 판결을 건너뛰고 헌재 같은 경우는 정치적 이유로 와 도대체 이게 맞아 하는 사람들도 가끔 헌법재판관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내린 판결을 기초로 한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4심 안 가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4심 있는데 누가 3심에서 승복하고 이걸 접겠습니까? 그러면 또 헌재가 또 거의 반마비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부작용을 낳는 진짜 악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법관 증언 같은 경우는 이거를 누가 임명하느냐 대통령의 임명권을 좀 자제하고 사회 각계각층으로 이걸 돌리면 저는 고민해볼 가치가 있는 법안이라 생각하거든요. 아하. 근데 헌재로 4심제 간다 이거는 고민해볼 가치가 없는 이 한국 사법 시스템에 너무 많은 부담을 증가시키는 악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재판관도 사람이니까 뭐 헌재가 필요하다. 그럼 똑같이 헌재도 그 사람이 하는 건데 그건 누가 감시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에 대한 퀘스천이 계속 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어떤 그러니까 논리적인 결함이 있는 거로 보이고 뭐 기본권 보호라는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대법관이랑 헌재의 그냥 권력 구도에서 누가 더 힘이 센가 뭐 이런 권력 투쟁의 관점으로도 좀 비춰지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판사 이제 그동안 민주당이 이제 검찰 기득권을 뭐 무너뜨리겠다라고 네. 했잖아요. 그리고 근데 사실은 법조계 내부적으로 보면요 고쳐야 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중에 이제 판사들은 이제 평생 독립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어쨌든간에 평생 직장이잖아요. 네. 보장이 되잖아요. 검찰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 자기들이 그걸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 사실은 요즘엔 되게 이해하기 힘든 판결들도 많거든요. 네. 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개혁 작업을 민주당이 시도한다라는 건데 너무 제가 봤을 땐 거칠어요. 네. 과연 그러면 지금 사심제에 대한 헌법 소원에 대한 그 국민적 여론이 얼마나 숙성됐나라는 건 저는 아직까지 숙성되지는 않았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그렇죠. 네. 네. 사실은 이제 그 이런 사심제가
헌재가 본회의가 통과가 되는 사실 자체에도 국민들이 그렇게 큰 관심이 지금 별로 없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닭간다를 진행을 하니까 아, 4심제가 이거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려나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지. 사실 저도 이제 뭐 여기 진행을 안 하고 아무런 정치에 관심이 없었으면은 3심제든 4심제든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약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예. 지금 많은 국민들도 4심제가 지금 본회의 통과된 것 자체가 전혀 그게 뭐야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또 재판을 하는 입장에서는 네. 저는 제 재판도 받아보고 있고 진행도 하고 있고 한데 이게 좀 빨리 끝내야 사람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렇지. 뭔가 그렇지, 정리가 맞아. 되는데 예를 그럼. 들면 피해자 입장이라고 봐요. 뭐 형사 사건의 피해자. 근데 상대 가해자가 계속 항소하는데 이걸 또 항소할 수 있다? 아, 너무 그럼 예를 짜증나지. 들면 뭐 성범죄든 강력범죄든 뭐 사기든 피해를 받은 분들이 본인 사건에서 결론이 나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더 늘어나는 늘어나는 거죠. 거고 그렇지. 뭐 하나 빠꾸 먹으면 파기환송 지금 대법원 파기환송뿐만 아니라 뭐 헌재 파기심 그럼 변호사를 또 얼마나 써야 되고 그러니까. 변호사 한 번 쓸 때마다 그게 일반인은 감당하기 힘든 금액인데 이게 힘없는 일반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부담이 전가된다니까요. 맞아요. 사실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제일 적확한 지적인 것 같은 게 아마 독일인가 비슷한 제도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보통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난 게 헌법소원으로 가가지고 인용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영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실질적으로는 되게 많은 소송에 대한 이제 행정 부담만 가중시키는 반면에 그걸로 인한 실익은 없고 오히려 근데 대법원의 기득권 자체를 무너뜨리는 데는 좀 도움이 거기 그 정도의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야 대법원 너네가 감히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때렸어? 너네 가만 안 둬라는 복수심 말고는 아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법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관 증언 가지고 차라리 토론을 하자 이거예요. 어떻게 증언할 것인가를 그렇죠. 가지고. 대법관 증언은 솔직히 좀 다뤄볼 만한 주제인 것 같은 게 왜냐면은 그 우리나라가 대륙법 따라가잖아요. 물론 영미법적 요소가 많지만 보통 대륙법 따라가는 그 국가들에서는 많아요. 기본적으로 대법관 수가. 근데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되게 적잖아요. 그럼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금 좀 심도 있게 대법관 증언을 정말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죠. 할 네. 것이냐는 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추천 주체는 조금 더 야당에도 일부 많이 또 보장을 해주고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걸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정성을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를 좀 하면 괜찮을 텐데 지금처럼 뭐 여당에서 당독으로 밀어붙인다라고 하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기자님께서는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하는 거의 관점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는 하셨지만 사실 타이밍이나 밀어붙이는 방식을 보면은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화를 통한 충분한 수기 를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충분한 과정과 그 절차와 그리고 의구심이 들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뭐 증언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의 이런 방식은 좀 부적절하다. 뭐 그런 생각들은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잘 몰라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대법관이 늘어나면은 뭐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은 지금 대법원의 업무가 굉장히 가중하다 그래갖고 사실은 법원도 좀 모순이 있어요. 지금 이게 4심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예전에 대법원에서 상고법원이라는 걸 만들자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4심제로 기능하게 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자기들에게 주어진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너무 일이 조금 많다. 나누자는 거예요. 네. 그럼 일단 대법관이 늘어나면은 그걸 일을 나누는 효과는 인원 있죠. 충원이 되는 거니까. 인원 충원이 되는 거죠. 뭐 그런 아. 효과는 있을 것 같고 다만 대법원에서 이제 상고법원을 하려고 했던 것 자체는 그거는 뭐랄까 대법관의 그 권위는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14명으로 딱 고정이 돼 있어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게 유지가 되거든요. 많아지면은 확실히 권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뭐 100명일 때랑 300명일 때랑 완전 다르잖아요.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지금 그 포인트는 또 이렇게 지금 현재 처리된 법원 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늘리게 되어 있는데 신임법관 12명 중에 4명의 증언은 공포 2년 경과, 4명은 3년 경과, 4명은 4년 경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대법관 22명을 지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이 의구심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거인 거예요. 네, 그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고 거기에 대해서도 정말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무의 부담을 과중함을 덜기 위한 정말 그런 순수한 의도만이 반영이 된 건가 좀
궁금하긴 하죠. 순수한 의도가 아닐 수도 있다. 네. 예. 근데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법관이 증원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단순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논의는 우리가 이렇게 토론이 가능한데 그쵸. 사심제가 자는 건 이게 토론의 가치가 네. 없는 네,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거를 민주당의 법조인 출신들이 나와서 진지하게 떠들고 앉아 있으니까. 약간 뭐라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사실 국민 삶과는 크게 직결되지 않는 맞아, 내용이에요. 상관없어요. 그게 네. 그런 것들이 뭐랄까 어쨌든 여론을 장식하고 네. 많은 공론의 장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긍정적이지 않다고 봐요. 맞아요. 예, 뭔가 항상 뭐 국민을 위한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정말 국민을 위한 법인지 혹은 국민을 위한 제도를 반영을 하는 건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전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